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 토론토 부동산 TV 162편 콘도 시장의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지난 4월 달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료가 나왔죠.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를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3월 달 비해서는 좀 늘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팔겠다는 매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죠. 그래서 바이어들이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바이어스 마켓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프로퍼티의 거의 공통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 환경 자체가 지금 별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만한 그런 그 바이어 멘탈리티가 아직 컨피던스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게 지난 총선에 자유당이 승리했죠. 네 번째 계속해서 자유당 정권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주류 캐네디안 사람들 생각은 보수당이 이길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엘버타, 그 다음에 사스카츄안, 매니토바 이쪽 중서부 쪽 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자유당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엘버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주 헌법을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 투표를 해서 그래서 독립하겠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독립하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가능성은 크진 않죠. 가능성을 퍼센트로 얘기한 10% 정도 될까? 뭐 크진 않지만, 그렇게 일을 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자유당 연방 그 정부와 주정부 간의 어떤 그 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에 보다 많은 권리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원유 문제죠. 원유 문제. 기후변화에 너무 민감한 자유당, 미국의 민주당 이런 정권들과,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공화당이나 캐나다의 보수당 이쪽과의 그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가 엘버타와 사스카츄안 그쪽이죠. 원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죠. 다시 또 토론토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난 그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 그 작년에 비해서 23.3% 줄어들었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근데 거래 가격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4.1% 줄어들었어요. 거래 가격도 4.1%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어들이 뭐를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인벤토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있었던 일을 이쪽은 이제 전체 그 주택의 인벤토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물건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매년 반복해 왔고, 지난 10년 동안 다른 색깔로 쭉 표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요 까만 거, 요거 올해 뭐 4월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죠. 이게 봤을 때 모든 물건에 대한 인벤토리가 다른 지난 10년에 비해서 가장 많다. 그런 얘기죠. 콘도에 대한 인벤토리도 보면 콘도는 특히나 다른 지난 10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여기 지금 2025년 경우에는 보면 이게 짧지만 굉장히 인벤토리가 많은 걸로 돼요. 다른 때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인벤토리가 가장, 시중에 물건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도 보면, 이거는 이제 전체 그 물건에 대한 거래량 보면 여기 지금 2025년도가 제일 짧죠. 여기 4년, 1, 2, 3, 4개월만 있으니까 거래량도 제일 적고, 이쪽은 콘도예요. 콘도 쪽도 거래량이 제일 적다. 다른 지난 10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제일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 차트를 안 봐도 여러분들 다 피부를 느끼잖아요. 그죠?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고,
그죠? 그 시중에 물건은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사족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지난 3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거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보면 이제 봄에는 그래도 올라갔다가 이제 여름 겨울 되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봄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겨울 되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요게 지금 지난 1월달에 제일 로이니까 로이스트가 1월이니까 그래서 올 1월이고 요건 이제 작년 1월, 요건 재작년 1월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2022년도 2월 달에 전체적으로 보면 피크였어요. 여태까지 제일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 제일 높은 가격을 대비를 놓고 봤을 때 2023년 1월은 어땠냐? 마이너스 22% 정도 됐고 그 다음 2024년은 어땠냐? 이제 마이너스 23% 정도 됐고 근데 2025년 1월은 어땠냐? 보면 마이너스 22%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2%, 23%, 22%. 그래서 이 매년 이제 봄이 됐을 때 이게 제일 높은 가격, 산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골짜기의 가격, 제일 바텀 가격은 계속 그냥 103만 9천 불, 102만 7천 불, 104만 1천 불 해가지고 100만 불에서 105만 불 사이에서 그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트렌드, 파워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이제 점선으로 된 게 파워 트렌드 라인인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00만 불에서 105만 불 사이로 수렴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100에서 105만 불 사이로 수렴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100에서 105만 불 사이가 일반적으로 바닥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은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타입으로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건 가격이고 파란 막대기로 된 건 거래량인데 여기 이제 화살표를 해가지고 작년 그 4월과 올 4월을 이제 비교를 해놨죠. 올 4월하고 작년 4월하고 비교해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거래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5.6% 내려갔죠. 그죠?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19.5%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한 20% 가까이 거래가 줄었다. 근데 거래 가격도 5.6% 정도 내려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피크에 비하면 2022년도 2월달 피크에 비하면 20% 정도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20% 정도 내려가 있다. 뭐 세미도 마찬가지야. 세미도 피크에 비하면 한 19.8% 그러니까 20% 정도 내려가 있고 또 작년 대비로 보면 4.5% 거래 가격이 내려가 있고 거래량은 8.9% 정도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세미나 단독주택이나 전체적인 마켓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봐요. 뭐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3.9% 줄어들었고 거기 그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피크에 비해서는 18.6% 좀 떨어졌다. 그래서 18%에서 20% 사이로 전체적인 가격이 내려앉아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9%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져 있죠. 거래량도 이제 지금 뭐 많이 거래줄 29.9%,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대개 18%에서 20% 정도 거래량이 줄었는 거에 비해서 콘도는 거래량이 한 30%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피크에 비해서 가격은 15%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다른 것들은 18%에서 20% 정도 떨어졌는데 얘는 콘도는 15%밖에 덜 떨어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격으로 보면.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콘도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위기냐, 제 제목을 콘도 시장의 위기라고 이제 붙였는데 과연 위기냐? 물론 이제 어떻게 언제 어떤 시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기다 아니다, 뭐 붕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냉정하게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한번 콘도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죠. 지금 BNN에서도 이제 그 어저께 기사에 보면 토론토에는 팔리지 않은 그 콘도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제 뉴 콘도 얘기하는 거예요. 뉴 콘도도 안 팔린 콘도들이 많다. 뭐 기존의 콘도는 다 주인이 있으니까 팔린 거겠죠. 근데 안 팔린 콘도들이 너무나 많다. 안 팔린 콘도들이 거의 그 1년치
인벤토리다. 1년치 인벤토리라는 건 뭐냐? 1년 동안 팔아야 될 만큼의 물건이 그냥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안 지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물건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다 팔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토론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위기를 겪고 엄청나게 힘들었고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이즈의 콘도나 주택을 짓지 않고 배드 프로덕트를 지었다는 거예요. 배드 프로덕트. 뭔가 타이니스트 오브 타이니 콘도. 작고 그 중에서 정말 꼬마 콘도들만 짓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500스퀘어피트가 안 되는 콘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콘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패밀리 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학생들이나 뭐 혼자 사는 이제 싱글들은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패밀리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콘도를 너무나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product라고 했어요. 그냥 bad product. Build a very bad product. 정말 너무나 그런 거면 주택은 없어서 난리인데 빌더들은 그냥 팔아먹을 생각에 작게 뭐 비싸니까 주택가격이 비싸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었다. 실제로 패밀리들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팔린 콘도들 중에서 30%는 클로징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클로징 못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빌더들이 이제 수를 하겠죠. 바이어를 수를 하게 되고 뭐 수를 한 다음에 일정 금액의 이제 페널티를 이제 받은 다음에 시중에다가 또 팔겠죠. 나중에. 그럼 빌더들은 손해 안 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뭐 자기가 조금 손해 보거나 좀 조금 남거나 조금 손해 보거나 해가지고 전매를 하거나 할 수 있었지만 지금 2021년, 2022년도에 평균 1300, 1400, 1500, 1700 스퀘어피트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내년 후년도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그 걱정이죠. 어떻게 클로징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가격이 그때 가가지고 뭐 1600불, 1700불 2년 만에 그렇게 오르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다. 그게 이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 내년 후년이 더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빌더들이 짓고 있는 콘도 아니면 지으려고 하던 콘도를 전부 다 캔슬해 버렸어요. 그죠? 다 캔슬했어요. 왜?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1사분기 한 75%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이 지금도 나와 있는 것도 안 팔리는데 왜 내가 짓냐는, 분양하면 누가 사겠냐는 거죠. 살 사람도 없고 안 살라 그러겠죠. 마켓도 굉장히 안 좋고 가격도 뭐 안 맞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캔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1사분기 콘도 착공이 전년 대비해서 79% 급감해서 20% 작년 대비 20% 정도만 착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착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렌트 콘도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콘도는 착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콘도 착공이 안 된다. 프로젝트가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콘도 프로젝트 중에서 28개 프로젝트 전체 5,700세대가 이제 뭐 취소됐거나 법정 관리 뭐 망한 거죠. 보류됐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죠. 왜냐하면 건설 비용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내 콘도는 분양은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으면 질수록 손해다 싶으니까 빨리 손을 띄는 거죠. 캔슬하는 거죠. 캔슬하고 이제 적자를 최소한으로 맞추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2020년 올해는 뭐 작년에도 한 3,000세대 가까이 이제 입주했고 올해는 그보다 좀 많아가지고 3,000세대 좀 넘게 입주를 해요. 근데 이제 2026년부터는 급속히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 이제 396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는 17,487세대가 입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2021년, 2022년도에 비싼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 2023년도에도 일부 있겠죠.
비싼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문제로 남아있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의 입주 물량이에요. 내년도, 후년도, 내후년도 물건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거 이제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더 들어올 물건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27년, 8년 넘어가면 그때는 시중에 이제 물건이 없어지겠죠. 그죠? 물건이 나오는 게 없고 새로 나오는 물건은 어차피 공사비도 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팔 수도 없잖아요. 빌다가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짓는 물건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콘도 시장 망했다 그러지만 지금이 어떨 때 보면 주셔야 될 때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살 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조금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거의 바닥에 와 있고 지금쯤에서 이제 살 수 있으면 특히 이제 전매물과 싸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토론토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새로운 이민자예요.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년에 이민자 수가 20만 명 정도 왔었잖아요, 캐나다에. 근데 지금 벌써 40만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뭐 템포러리 그 거주자는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그 이민자들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가 그동안 굉장히 쌌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싼 값에 이제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자유당 정부에서 이민 정책은 어떨 것이냐? 자유당 정부의 이민 정책이라는 게 미국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캐나다의 자유당이나 미국이나 민주당들은 이민자들은 다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요번에 데이터 보니까 이민자들이 리버럴을 많이 안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리버럴들은 일단은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걔네들의 가이드라인 그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마카니의 이제 리버럴 걔네 그 정당 홈페이지에서 카니의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걸 제가 뭐 카피해 온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템포러리 워커나 스튜던트를 전체 인구의 5% 이내로 조정하겠다. 언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후에 2027년 이후에 2028년도부터 그러니까 3년부터 근데 그때까지 자기네 정부가 있을지도 몰라. 지금 마이너리티 거버먼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령 뭐 총선 다시 하자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년 후에는 이렇게 200만 명으로 조절하겠다. 지금 200만 명 넘죠. 훨씬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퍼머넌트 영주권자는 전체 인구의 1%. 지금 카나다 인구가 4천만 명 넘었죠.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40만 명 정도로 조절하겠다. 언제? 2027, 3년 후에.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40만 명 이상 매년 들어온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 주택 수요에 대한 포텐셜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집을 누군가는 계속 줘야 돼요. 토론토가 아니고 뭐 시골에 짓든지 엘버타에 짓든지 뭐 노바스코시아에 짓든지 간에 우리는 집이 더 이민자 수만큼 집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에 약 15만 채에서 20만 채의 주택이 수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토론토에도 그렇고 온타리오도 그렇고 주택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간다 이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수요만큼의 공급이 있을 거냐. 근데 공급 문제에 있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공급이 넘치는 거로 보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주택 착공도 안 하고 공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 공급 오늘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주택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한 3, 4년 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죠. 아까 한 12시 좀 넘어서인가요? 그 트럼프하고 그 마크 카니하고 백악관에서 뭐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 거 생중계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잠깐 한 20분 한 것 같아요. 20분 한 것 같은데, 역시 트럼프가 세긴 세요. 카니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 앉아서 빙글빙글 웃기만 하다 한 너댓 마디 했나요? 몇 마디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냥 이게 보니까 그냥 좀 초라하더라고요. 주장할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텐데 얘기를 꺼내면 그냥 딱 막아버리고 그냥 끝이에요. No 한마디. 실제로 그 보수당의 보수당 당선 폴리에르죠. 그 사람이 지금 컴플레인하는 도널드 트럼프에다 컴플레인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는 거죠. 막판에 네가 막판에 와가지고 51번째 주가 되라는 둥 무슨 관세를 어떻게 25% 물리겠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카나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가, 코스트 오브 리빙, 그 다음에 하우싱, 주택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드럭, 마약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이제 심각한 10년 동안 쌓인 게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자유당의 부패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베랑간 트럼프가 카나다를 어택하는 것 때문에 묻혀버리면서 마크 카니 쪽으로 간 거예요. 트럼프는 폴리에르는 이제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다. 스투피디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저스틴 트루도, 마카니 자유당이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당이 내고하기 좋다. 트럼프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anyway 가서 이제 있는데 지금 토론토 카나다가 갖고 있는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제 경제 그동안 이제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장사 안 되고 그래서 실업률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실업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토론토 같은 경우는 8.8%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3% 올라갔어요. 5%에서 5몇 %에서 8.8%까지 올라갔어요. 실업률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제일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너 세금도 덜 내고 또 국방비도 안 내 공짜로 할 수 있고 everything 관세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랬더니 이제 마카니가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 나중에 가서 말을 못하다고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말을 하다가 카나다는 not for sale. 너도 백악관 안 팔잖아. 우리도 팔 수 없는 게 있어. 우리 카나다 못 팔아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냐. never say never. 아니라고 말하지 마. 끝이에요. 얘기 앉아있어 보면 듣다 보면 이게 무슨 1대1 정상 간의 대화가 아니고 그 대장이 옆에 반 쪼무리게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건 받은 거죠.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죠. 트럼프하고 이제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그 TV에서 나온 거 보면 얘는 되게 크고 우리 마크 카니는 되게 조그맣더라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고개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 벌받는 학생 같아. 왜 고개 바짝 두고 큰 소리로 빵빵 소리를 못 질러. 이 목소리에서 일단 힘이 없어요. 젠틀맨이라 이 젠틀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이게 부통령이 있고 이게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고 그런데 조금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Anything can be done to lift Canadian tariff. 캐나다의 관세를 안 물리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no야 no. 얘네들은 우리한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바지 씌워왔다. 이제 더 이상 바지 안 쓴다는 거죠. 우리는 캐나다에서 필요한 게 없다. Nothing.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럼버 우리 다 있어. 우리 필요 없어. 그런 거야. 자, 카나다가 이제 사실 문제죠. 카나다는 지금 보면 이제 무역 수지의 대부분 적자 나라예요. 무역 수지 적자야. 대개 우리 손해 보고 물건 광물이나 팔고 나무나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슨 이득되기 돈 벌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건 무역 수지가 흑자인 해죠. 흑자네. 그러니까 2022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어떨 때냐? 원유 가격이 80불 이상 올라갔을 때예요. 원유 가격이 80불 이하로 내려가면 우린 무역 수지 적자야.
게다가 원유 가격이 80불로 내려가면 우리는 원유에 100% 미국에다 수출하는데 그 원유 가격에 15%에서 20% 디스카운트해서 팔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거기다 파이프라인 사용료까지 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유를 미국에다 안 팔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판다 그러면 우리는 캐나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자는 거에 대해서 자유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엘버타에서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유당이 계속 반대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서 캔슬되고 돈은 엄청나게 깨지고 그러고도 하면 겨우 퍼시픽 그 파이프라인 그 마운틴 파이프라인 겨우 했지만 그거는 전체 석유 생산량의 한 15%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억 불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수출의 76%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76%가. 그다음에 수입의 62%만 미국에서 사요. 그러면 미국에 좀 더 사오고 미국의 76% 수출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그 오일이에요. 미국은 사실은 그거 우리 보고 수출 많이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야. 지들 싸게 사는 거야, 지들이. 우리가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지들이 바가지를 우리한테 씌우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무역, 자기네들 무역 흑자를 냈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쟤네들이 강도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 말을 못하니까 왜 영어로 하는데 말을 못하지? 쭈삣쭈삣 그러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프레스 컨퍼런스 끝났어요. 난 무슨 얘기를 또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말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에드먼턴 저널에서 지금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 마크 카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마크 카니가 파이프라인을 빌드한다고 이제 약속했죠. 근데 no.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KBS는 마크 카니 자유당 애들 입에서는 dirty word, 욕이다, 욕. 안 한다, 얘는. 절대 안 한다, 그런 얘기야. 그 내셔널 포스트에서도 그러게. 카니는 파이프라인은 그 긴급한 그 우선순위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꼭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 긴급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카니가 그런 얘기가 카니가 카나다를 에너지에 관련된 슈퍼파워 컨트리를 만들겠다. 그 얘기하면서 뭐냐면 클린 에너지 앤드 컨벤셔널 에너지, 트레디셔널 에너지. 그러니까 다 쪽에 슈퍼파워를 만들겠다 그러지만 지금 원유 생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카니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엘버타가 독립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차트를 우리가 주택시장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 폭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는 사람들 많지만 1975년도부터 이제 쭉 우리가 그 토론토 주택시장에 대한 차트를 놓고 보면 이제 뭐 내려갈 때 90년대 이때 이제 그 가격이 좀 내려갈 때 있었죠. 금리도 세고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리세션도 있었죠. 그다음 70년대 초반에도 리세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8년 이때 그때 이제 미국의 2018년 이때 그 리만 브라더스 그때 사건 때문에 금융 위기가 왔었죠. 그럴 때 이제 약간 내려가고 좀 주춤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 75년 50년 전에 뭐 5만 불이었던 주택이 지금 100만 불이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토론토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그랬고 50년 전에 뭐 아파트 가격과 지금과 아파트 가격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결국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 뭐든지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 불확실한, 우리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갈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가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그 미국과의 무역, 테리프, 관세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결판이 나든 결판은 날 거고 그 결판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어차피 해치고 가야 되는 거야. 건너가야 할 강이고 넘어야 될 산이에요. 어차피 건너가요. 그렇다 그래서 캐나다가 망하진 않아요. 저스틴 트루도는 뭐 트럼프하고 얘기하다가 뭐 트럼프가 관세를 뭐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end of Canada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end of Canada. 캐나다 망한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의 관세 때문에 캐나다가 뭐 어렵겠지만 일정 기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다. 지금 현재 콘도 같은 경우는 full year 인벤토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대신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first time home buyer들은 아니면 그 내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공급이 넘친다 그러지만 이제 한 3년에서 5년을 내다본다면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요가 충분히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가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뭐 시장이 폭삭 망한다, 뭐 어떻게 풍비박산이 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당분간 올해 내년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살나진 않는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어포더블 하우스 뭐 그러는데 잠깐 이건 뭐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건 미국이 인구가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이제 북동쪽이라는 건 뉴욕, 버스턴 이쪽이죠. 이쪽이 미국의 대부분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쪽과 미드웨스트 쪽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도 그러잖아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 많은 사람이 한 40%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냐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살고 있죠. 근데 이 미드웨스트하고 노스 이스트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오냐? 전부 남쪽으로 와요. 플로리다, 그 다음에 이 텍사스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워싱턴, 시애틀,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은 또 전부 민주당 주잖아요. 세금이 워낙 많고 이제 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도망왔어요. 여기 온 게 도망온 데가 아이다호라는 게 감자, 맥도날드 감자, 아이다호 감자만 쓴다 그러죠. 감자 컨츄리라고 얘기하지만 감자 컨츄리가 아니라 요즘은 뭐냐면 하이텍 컨츄리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일로 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도 네바다, 유타, 그다음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쪽으로 다 도망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민자 인구가 오히려 몰려요. 이쪽 거고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아이다호,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애리조나 이렇게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이제 그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주택 가격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비싸겠다. 주택이 점점 비싸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요.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커네티컷, 노스 이스트 쪽이죠.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뉴욕. 이쪽이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주택 가격이 가장 내려간 주가 어디냐? 플로리다, 텍사스, 플로리다, 텍사스 주택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내려가? 그죠? 지금 이건 뭐냐면 주택을 신축 허가를 내주는 허가 포맷이 어느 주에서 어떻게 얼마나 나왔느냐를 쭉 보는 거예요. 보는데 2019년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본 건데 지금 전체 숫자가 이만큼 있어요. 초록색 이 끝이 전체 숫자 중에서 거의 한 이제 몇 개죠 이게? 밀리언 주택을 1년에 1밀리언 주택 허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도 안 돼요. 20%도 안 되는 노스 이스트나 미드웨스트 쪽에서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주에서 80%를 허가가 나오는데 이 20%밖에 안 되는 주가 전체 인구의 한 40%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 허가가 안 하니까 그만큼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민자 탓할 게 아니라 정부가 쇄신돼야 돼요. 게을러 빠진 리버럴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정말 잘했으면 그래서 주택 정책도 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주택 가격에 헤매이지 않아도 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이게 좀 저도 이게 이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단 말이야? 이게 봤는데 주택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강남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뭐 묶어놓잖아요. 못 팔게 하고 세금 때리고. 그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풀어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철지 그냥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산수잖아요, 산수. 그죠? 예. 오늘 뭐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일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